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프랑스의 수도인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기행을 가보도록 하죠. 여기 에펠탑이 있고요. 여기 앵발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 국군병원이라고 요새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국군병원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큰 계기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구도시 이 시가지가 있고 이쪽에 신시가지가 있습니다. 이 라데팡스라는 곳인데요. 이쪽에는 신축 빌딩들이 현대식 빌딩들이 질비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파리는 한 5층 정도의 이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개선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샹젤리제 거리, 온갖 명품 거리이기도 하고요. 월드컵이 열릴 때 거리 응원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아주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샹젤리제 거리를 걸은 다음에 그 다음 콩쿠르드 광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이 콩쿠르드 광장은 불어 원어로 보면 일치 혹은 화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장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루이 15세 광장이었다가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에는 이 혁명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단두대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복고왕정 시기가 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루이 16세가 혁명에 의해 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자 이 복고왕정에서는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 광장 이름을 루이 16세 광장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7월 왕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7월 왕정 시기에 이 명칭을 콩쿠르드 광장, 혁명이나 절대 왕정이다. 이 강대강의 대립보다는 이 프랑스를 위한 일치와 화합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이름도 콩쿠르드 광장으로 바뀌게 됐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의 그 실질적인 이 경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 띨르리 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잠시 본 뒤에 한때 몇 년 전에 이 화재로 이 종탑 부분이 소실됐었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사실 2002년인가요? 그때 남대문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서글프게 만들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이 과거의 유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항상 항상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몽마르트르 이 공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학습 개요는요, 이 파리의 문화유산을 살펴보고요. 또 이 프랑스 혁명과
그것과 관련된 문화유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 앞서 이 콩코르드 광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죠. 이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을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렌 루주는 사실상 이 몽마르트르 이 공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주점이라고 주점이란 표현보다는 주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이 주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이 파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파리는 무엇보다도 이 중세와 근대가 그야말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메트로 표시인데요. 이 메트로는 우리 지하철역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 영국에서도 보셨지만 영어에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불어권에서는 메트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역을 찾을 때 혹시 필요할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파리에서 또 이 정원을 뽑자면 이 릭상부르 공원이 있습니다. 이 오후에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밤까지 이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이 소박함과 호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릭상부르 공원은 원래 이 귀족의 릭상부르의 공작의 이 저택이었죠. 그것이 혁명 과정에서 이제 일반에게 이 공원으로 다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일반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아주 넓고요.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파리는요, 이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에펠탑 등이 있습니다. 이 파리는 모두 20개 구로 이루어졌고요. 센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좌측 영역을 좌안이라고 부르고요. 우측 영역을 우안이라고 부르는데, 센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남쪽이 좌안이고 북쪽이 우안입니다. 대체로 이 남쪽 좌안에 속하는 지역은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요. 우안, 즉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서민들이 많이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지구를 꼽는다면요, 이 마레 지구가 있습니다. 이 마레 지구는요, 사실상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유명하고요. 이러한 귀족들의 주거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 고급 주택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파리시에서 가장 비싼 이 아파트라고 봐야 될까요? 귀족들의 이 저택들이 바로 이 마레 지구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몽마르트르는요, 이 자갈길, 물랑 루주, 그리고 웅장한 사크레키르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전통 농산물 시장, 그리고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 인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서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시골 장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전통장이 각 마을마다 이 구역의 중심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갖 것들을 다 팔아요. 뭐 심지어 정육점도 와 있고요. 온갖 이 싸면서도 싱싱한 농산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행을 가신다면 이런 장터에서 이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또 괜찮은 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고서점의 모습입니다. 제가 갔을 때 많이 애용했던 서점이어서 한번 수업 시간에 소개하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상호는 지었고요. 예, 이 발코니의 모습이, 발코니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어요. 뭐 지붕 및 다락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 지붕 및 다락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붕 아래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옥탑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파리에 이제 머무르실 때 뭐 그런 대로 싼 가격에 뭐 한 두세 달 머무르는 이 여행객을 가지신다면 뭐 이런 옥탑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붕 및 다락방들도 관심을 갖고 하면 뭐 싸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파리는 옥세 미술관과 뽕피두, 이 뽕피두는 이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대통령 이름인데 이 뽕피두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뽕피두 센터에 이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파리는 패션의 도시라고 하죠. 이 포브르 생토놀의 이 지구에 가면요, 이 랑방, 그리고 에르메스, 디올 등 이 명품 브랜드의 이 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샹젤리제 가로수길을 거니며 라뒤레의 이 마카롱을 맛보거나 메종 겔랑의 향수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합니다. 예, 이 향수는 사실상 이 향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뭐 여기서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겔랑 매장을 직접 들러보는 것도 이 좋은 체험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예, 이 카페드 플로레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 프랑스의 지식인 계층들, 뭐 이 카페드 플로레 자체가 이 레지스탕스 운동, 다시 말하면 이 나치의 지배를 당했죠. 한 6년 정도 이제 프랑스가 이 독일에 점령된 적이 있습니다. 1939년에서 45년까지니까 한 6년 되겠죠. 그 점령 기간 동안 예,
이 레지스탕스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립운동이 되겠죠.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곳이 사실상 레지스탕스의 이 연락 총책임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여러 지식인들이 이곳에서 뭐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이 기성 이 문단에서 유명한 이 문인들이 이곳에서 이제 뭐 저자 사인회도 열고요. 또 나름대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바게트와 이 치즈인데요. 치즈가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죄송합니다. 치즈인데요. 뭐 아침 메뉴로 대충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의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정말 뭐 수천 가지 된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 뭐 심지어는 염소 치즈도 있어요. 일단 냄새를 맡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당군 일의 처음이다. 뭐 이런 표현들 요새 많이 들리던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냄새를 아마 맡게 될 거예요. 이 치즈를 고르실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걸로 한번 맛보시는 게 좋고요. 모험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로 이 소젖으로 만든 치즈를 권하고 싶고요. 뭐 그 이외에 뭐 염소 그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염소치즈나 양치즈 중에서도 이 맛있는 게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게 또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좀 비위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경험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릴 게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겔랑의 이 본사 이 건물 모습입니다. 먼저 샹젤리제 거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선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곳은요, 이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이 있는 이 아치의 중앙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에게 있어서 뭐 상당히 뼈아픈 전쟁이었죠. 그 당시 20대 젊은이들이 있었죠.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 20대 젊은이들 중에 이 남자들은 대부분 전선으로 끌려갔고요. 그 중에 50%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그 나머지 생존자 절반 중에 그 또 절반이 다시 말하면 4분의 1 정도가 전체 20대 전체로 보면 4분의 1 정도가 이 소위 말해서 이 전시에 이 부상을 당한 부상병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절반이 그나마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나머지 절반이라고 하지만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들도 사실상 참호전에 이 계속된 폭격과
이 옆에 있던 전우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대를 소위 말하는 없는 세대, 사라진 세대라고 얘기하는, 요 근래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사자의 숫자도 엄청났고요. 부상병의 숫자도 엄청났고,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고통을 받았던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명단,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립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개선문은요, 나폴레옹이 1806년 의뢰해서 지었지만 높이 50m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에뚜알 개선문은 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 샤를 드골 광장 항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이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요.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보들과 지휘관들의 이름이 원래는 양각되어 있었습니다. 개선문 아래에는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죽은 이들을 기리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습니다. 1806년에 건축가 장 샹그레에 의해서 이 장대하고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처음 설계되었죠.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지었고요. 이 높이는 약 50m, 너비는 약 45m, 그 깊이는 22m에 이릅니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약 3주 후에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비행사 찰스 고드프로이가 자신의 비행기를 몰아 개선문의 아치를 통과하여 소위 말하는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샹젤리제 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에서 흥미 있는 거는요, 이 장화신은 고양이라고 아마 들어본,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화의 작가가, 제가 작가 이름을 지금 또 깜빡했네요. 그런데 그 장화신은 고양이의 이 작가가 이곳에서 글을 썼다는 이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이 카페 명이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 수도, 그리고 장하시는 고양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겠죠. 이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 최대의 번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센강의 우환을 따라 펼쳐진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개선문까지 길게 뻗어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길이는 한 1.8km 정도 되고요. 폭은 70m로 상당히 대로입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프라타너스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알고 있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의
이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 이 각국의 주요 국가의 대사관 등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이 질비해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17세기에 왕비 마리드 메디치가 띨리리 궁의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이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었죠. 그 후 르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이 보행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르노트르라는 이 건축가는요, 도로 설계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르노트르는 사실상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로 기획자라고, 이 건축 기획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 샹젤리제라 명명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자면 엘리제의 들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르노트르가 설계한 로터리인 샹젤리제 막셀 다소 로타리를 이 경계로 해서 동서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과 그랑팔레, 뿌띠팔레 등 이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하죠. 서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뿌띠팔레, 그랑팔레라는 뜻은, 이 그랑팔레는 그 큰 궁전, 이 뿌띠팔레는 작은 궁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큰 빨래터, 작은 빨래터 하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랑팔레는 궁전으로 사용되었고, 이 뿌띠팔레는 이 휴양지, 좀 왕이 일을 보다가 쉬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별궁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콩코르드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룩소르의 오벨리스크가 파리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예,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시기에 가지고 왔던 이 해외 유물이죠.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 터무니없는 황당한 일이, 회개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던 이 오벨리스크를 퍼서 그대로 이 콩코르드 광장에다가 놔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이 룩소르의 오벨리스크를 보기 위해서 이 거대하게 운집한 파리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됐죠. 이 원래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장 이름은 애초에는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루이 15세는 서거한 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루이 15세를 기념하기 위한 기마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이 루이 15세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장은 철거되고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고쳐지게 되죠. 이 혁명광장에서는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그리고 10월 16일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곳이기도 합니다. 왕조 복고 시기에는 다시 이 광장에서 이 처형당한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혁명광장에서 루이 16세 광장으로 바꾸게 되죠. 이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에는 헌장 광장, 이 7월 광장이 들어서면서 콩코르드 광장으로 이 이름이 거듭나게 되죠. 여기서 이 콩코르드는 화합화의 일치입니다. 뜰리리 정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궁이죠. 빨레 후아이아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피라미드인데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 고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던 이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마치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 이 파리의 이 원형적인 이 전형적인 모습과는 배치되는 이 철탑이 프랑스의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비슷한 비판이 계속됐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가 이 또 뜰리리 궁의 한 상징으로 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요. 처음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또 그거를 또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게 이 사람들의 심성인 것 같아요. 이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티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현재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 소장품의 수와 질 면에서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 강변에 포함하여 현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과 이 앞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이 밀로의 비너스고요. 이 모나리자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당시에 이 요새 잔재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이 루브르 궁은 빨레 후아이알은 이 파리를 지키는 요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요새가 이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이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함으로써 루브르 박물관의 이 기초를 열게 됩니다. 1692년 이 루브르 건물에 이 왕리 아카데미가 들어서고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죠.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이 박물관이 1796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었다가
나폴레옹 박물관이 되겠죠. 그러다가 워터루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복고왕정 시대에 소장품이 대폭 늘어났고요. 제2제국 시대에 2만여 점의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고요. 이집트 고대 유물관, 근동 유물관, 그리스와 에트루리아관, 그리고 로마 유물관, 이슬람 미술관, 조각 전시관, 장식품 전시관, 회화관, 그리고 판화와 소무관 등이 있습니다.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시도록 하죠. 이 앞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뒷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뒷면을 찍은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이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 복원 작업 중인데 몇 달 전에 아마 복원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시테섬, 죄송합니다. 오늘 좀 목이 많이 가라앉네요. 죄송하고요. 이 프랑스 파리의 시테섬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고요. 이 파리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기도 합니다.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과 빅토르 위고의 소설, 이 파리의 노트르담, 여러분들은 노트르담의 꽃으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곳에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번에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국왕들은 횡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거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횡스를 버리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됐을까요? 바로 횡스는 왕의 즉위식 장소이지 황제의 즉위식 장소로는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최고 권위자 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을 애써 피하고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이 파리의 세느강 일대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문화유산인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등과 묶여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탑 쪽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도깨비 같은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 성당 건물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백년 전쟁 중에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으로 여길 만큼
영국의 우호적이었음에도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국왕, 여기서 영국이란 말도 틀린 말이에요. 잉글랜드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라는 말을 또 떡하니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영국의 왕으로 적었어요. 그렇지만 잉글랜드 왕이 맞고요. 잉글랜드 왕은 사실상 이 프랑스 왕을 주군으로 모시는 신하였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국왕보다 더 많은 영지를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죠. 바다 건너 영국 국왕이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프랑스 땅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좀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주권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 중세, 이 봉건제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당시는요, 이 대학들도 자체 치안권과 군사권과 행정권 그리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된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19세기 유럽의 소설들을 보면 이 대학 당국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대학이 나란가? 당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네? 예. 그 당시까지도 이 중세의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은 독립국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이 헨리 6세는 사실상 이 프랑스 왕과 사실상 사촌관계였어요. 이종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소위 말해서 프랑스 국왕이 죽자 이 영국왕 잉글랜드 왕 헨리 6세가 이 자신의 이 프랑스 왕 이 권력 이 승계순위 1위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백년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56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1431년 영국 측과 친영국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재판으로 화형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잔다르크의 성상이 세워져 있기도 하죠. 예, 두 번째 이야기,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귀족 문화,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는 시민들에게 성당 내의 조각상이 모두 훼손당하고요.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증발해서 대포로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요, 이 성당 자체를 이 가톨릭 성당에서 이신론자들의 신전으로 쓰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신론자라는 말이 좀 생경하실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이성을 믿는 이 사람들의 신전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계몽사상이 나타나면서 이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그 이성을 하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 혁명 운동가들이 사실상 이신론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혁명 정신을 유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신교라고 볼 수가 있죠. 성당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 이 프랑스 귀족 계층에서 배출됐고, 이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층의 이 법률적 옹호기관인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때문에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이었죠. 이 장남들은 장자 상속권이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장자들이 모두, 첫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이제 받게 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무 재산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이 성직자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고등법원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최고위층을 그 귀족 계층이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성직자, 이 귀족의 연합 세력으로 두터운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할 정도로 이 많은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노틀담의 꼽추가 되죠. 출간 후 건축가인 장 바프티스트 라시와 웨젠 비올레르 디크에 의해 1845년부터 20여년에 걸쳐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들, 중앙 첨탑 등이 이 시기에 복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고전소설인 노틀담의 꼽추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틀담 탑에는 13톤이 넘는 엠마누엘 정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세 개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도 볼 수가 있죠. 성당의 지하에도 흥미진진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노틀담 지하 79m에는 으스스한 고대 지하실이 있고요. 여기에는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대단히 흥미로운 갈로 로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사케르 대성당의 이 모습입니다.
사크르케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상당히 건조하네요. 목이 자꾸 잠기고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크레que르 성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한 몽마르트르 마을은요, 이 19세기 중반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에서 툴루즈 로트렉을 다룬 영화가 벌써 그것도 오래된 영화군요. 몇 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때의 분위기를 간접 체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중반 툴루즈 로트렉, 모네, 그리고 피카소, 그리고 반 고흐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안식처로 이 몽마르트르 언덕을 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몽마르트르 박물관은 르누아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원고, 편지, 포스터, 사진, 고고학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언덕을 걸어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상당히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달리미스관도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 살바도르 달리의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10월에는 포도수확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 몽마르트르의 이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펼쳐지며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집니다. 크게 오늘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 그리고 몽마르트르가 이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 이 세 가지가 큰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A4 용지 한 페이지 이내로 수업 내용과 함께 한번 수업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 것으로 과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과제란이라고 적어 놓을 테니까 그곳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히 하시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십시오.